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다는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연초부터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교통 격차 해소 방안 등 민생과 직결된 정책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그리고 이로 인한 갈등과 민간 투자 위축 등 적지 않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이루어진다는 라이브에서는 민생 최일선 부처죠.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과 함께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을 꼼꼼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집값 하락과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속출 등 국민의 주거 안정화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10년 만에 내부 출신 장관을 발탁한 것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소개했습니다만 오늘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취임한 지가 2달, 10월, 12월 5일에 이제 취임했으니까 2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정확하게 한 60일 조금 안 됩니다. 60일 좀 안 된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년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히 얘기한다면 권도엽 장관 이후에 국토부 출신으로서는 10년 9개월 만에 내부 발탁인데 이게 이제 뭐 보면은 뭐 기대도 크지만 또 부담도 클 것 같아요. 요즘 어떤 생각 많이 하십니까? 그 질문에 한마디로 답을 드리면요.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깨가 무겁다. 네. 제가 한 30년 정도를 국토부에서 그 관료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LH공사에서도 근무를 하고 그랬었는데 거의 만 10년 만에 이제 국토부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국토부가 맡고 있는 주택 문제, 또 교통 문제, 또 지역 발전 문제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더 많이 올라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뭐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지금 대통령님께서 쭉 민생 토론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주택 문제를 가지고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2번째 민생 토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 문제를 가지고 6번째 민생 토론을 지금 이미 마쳤습니다. 마치고 후속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국정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만은 저게 맡고 있는 주택 또 교통 또 도시 간의 격차 이런 문제들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이슈이고 우리 국민 민생이 가장 가깝다는 게 민생 최접점이라는 표현을 아까 하셨는데요. 거의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이고 그게 특정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있는 문제다. 보편적이면서 아주 상시적인 과제를 저희가 안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성과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드려도 되겠죠? 자, 이제 설도 이제 지났고요. 신학기가 이제 되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네요. 아마 이 프로그램 보는 많은 분들이 궁금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집 언제 사냐? 또 산다면 또 어디에 사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제일 처음부터 부동산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슈 좀 전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지난달인가요?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 내놓지 않았습니까? 1월 10일. 그 1월 10일 날 민생 토론회에 이제 발표된 내용들이고요. 그 언론에서는 이제 일십 대책이라고 해서 일십 대책. 이렇게 마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발표한 거는 무슨 부동산 시장에 저희가 개입을 해서 뭐 시장을 뭐 다시 좀 붐업을 시키겠다든지 이런 목적을 한 것이 아니고
지난 그 정부 동안에 또 그 정부 동안 이어졌던 주택 가격 상승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시장 규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뭐 필요성이 있어서 뭐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규제가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이고 제일 많이 올랐을 때 비교해 보면 지금 서울과 수도권은 가격이 한 85% 전후, 뭐 지역마다 다릅니다만은 제일 많이 올랐을 때 비교해봐서 한 85% 전후의 가격대가 있고 지금 고금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공사비 상승이라든지 그렇죠. 국제적인 또 이 경기 호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뭐 갑자기 또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낮아 보이기 때문에 시장을 옥죄고 있는 규제들을 지금 풀어줘야 할 때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입니다. 예. 그 지금 이제 더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이 뭔지 네. 저희 이제 경제부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네, 네, 이 리포트 한번 보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예. 먼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이 사업 초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주민들의 정비계획 위반 제한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산과 분당 등 조성된 지 30년가량 지난 1기 신도시에는 재건축 촉진지구가 조성됩니다. 기존 200% 안팎이었던 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또 단지형 연립주택 등에 적용되던 세대수 제한 등은 폐지하고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낮은 주택들의 공급 여건을 개선해 1인 가구 등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수도권 중심으로 공공택지 2만 호를 추가 발굴하고 공공주택은 14만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보면은 각종 규제를 풀어서 주택과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 이런 내용 같긴 한데 네. 이게 이제 한 달 된 거 아닙니까? 네. 한 달 됐는데 뭐 좀 효과가 있습니까? 가시적인 효과 아직 좀 빠른가요? 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를 이제 없애주는 것이고요. 뭐 시장을 막 띄우기 위한 무슨 자금을 공급하거나 그렇죠. 뭐 그런 대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률부터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뭔가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과제로 정리를 해보니까 총 77개의 과제로 소팅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1, 4분기 중에 네. 이미 11개 과제는 조치를 했고요. 네. 1월 달 중에. 예. 1, 4분기 중에 3월 말까지 77개 중에서 56개의 과제는 다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법률 개정 사항들이 중요한 것들이 또 법률 개정 사항들입니다. 예를 그렇죠. 들면 안전진단 통과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세대수 제한을 뭐 폐지한다든지 또 주민 동의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재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핵심 사항들이 법률에 개정되기 때문에 법률 개정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국회가 사실은 이제 총선 모드로 들어가서요. 뭐 그렇게 자주 열릴 형편이 아니라서 네. 조금 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법률 개정은 준비해놓고 있다가 국회가 열리면 바로 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뭐 다시 그 자세한 얘기는 하고 이제 그 규제 완화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가장 그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요. 재건축, 재개발 요게 이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규제였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장관 이제 취임하고 나서는 좀 지원 대상으로 이제 바뀌겠다 이런 걸로 읽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있어요. 네. 그걸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좀 행사하겠다는데 그거를 가로막는다면은 정말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우선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장관께서도 보면은 임기 내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뭐 한 3배 정도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정책이 왜 이렇게 180도 확 바뀌었냐.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시장 상황이 그렇다고는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주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선 법률적인 측면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소유자들이 원하면 그렇죠. 고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행정에서 정부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법적인 측면에서 이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재건축을 하자라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활용도가 30년, 40년 전에 그 집이 지어졌을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가서 네. 더 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거나 더 좋은 용도로 쓸 수 있으면 그 새로운 용도로 또 새로운 쓰임새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효용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다. 법률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서울 시내라든지 웬만한 시내 도심에는 이제 공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이제 공급을 해줘야 주택과 오피스 같은 공급을 해줘야 경기도 살고 사람도 이제 살 수 있는데 못하게 하니까 자꾸 외곽으로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도심에 주택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선순환 구조로 바꿔줘야 되겠다는 거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과거 정부는 그걸 몰랐느냐? 네. 좀 뭐 그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막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고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가 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걱정이 돼서 아마 막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은 상황적으로 봐서 금리도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 있고 또 경제도 뭐 그렇게 과열될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분위기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 규제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했던 그 입장에서 이제 원리대로 원칙대로 무슨 비정상적으로 규제했던 것을 정상적으로 이제 되돌려주는 그런 아주 적기에 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의 스탠스를 규제해서 규제 푸는 정도가 아니고 지원을 또 사실 웬만한 도시에서는 공사비 부담 때문에 재건축을 하라고 해도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지역들은 할 수 있도록 좀 지원도 해주는 그래서 규제에서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좀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 시장 상황이 이제 바뀌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간단히 정리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장관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인구도 주는데 부동산이 이제 뭐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은 꼭 인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경제 활동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경제 활동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또 더 양질의 더 고급의 부동산을 원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앵커님께 주신 질문의 답은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답이고요. 그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아마 자기 스스로의 관점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정부든 뭐 우리 산업계에서 굉장히 경제를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가진 잠재력이나 여러 가지 펀더멘탈을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물론 과거처럼 그렇게 막 고도 성장을 할 거냐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한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지금 세계 한 9위권에서 나중에 세계 한 5위권 정도까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아주 견조하게 안정화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중간에 등락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뭐 이거 관련돼서 안전진단, 특히 재건축이죠. 안전진단 이제 얘기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오해, 먼저 이제 잘 모르시는 건데 이번 정부 대책으로 안전진단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건 아니죠. 사라지지는 않고요. 안전진단은 뭐 계속 있을 텐데 아마 제 생각은 명칭을 안전진단에서 좀 다른 걸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논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딱 그 첫 인상이
곧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둬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안전이라는 그 안전이라는 어감이 말에서 그렇죠. 나오는 그 뉘앙스가 그렇거든요. 저 집 밖으로 보기는 멀쩡한데 저걸 왜 재건축을 하냐 이렇게 생각들 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날 우리 민생 토론회 할 때 일산에 최초 입주한 아파트를 대통령 모시고 갔었는데요. 네. 입주하고 나서 한 군데도 손을 고치지 않고 있더라고요. 입주하신 분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가지고 수리를 못 하고 있고 그 아파트 단지도 수리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개인 집도 낡아가고 단지도 낡아가서 일단 배관 문제, 네. 물이 뚝뚝 새고 주차장이 옛날식 아파트라서 뭐 집 한 그렇죠. 채에 0.5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집 한 채에 차 2대 있는 데가 많은데 네. 그 반대거든요. 두 가구에 주차 한 대 공간이니까 주차를 할 수 없어서 길 밖에 대고 하고 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재난의 걱정도 되고 또 무엇보다도 낡은 집에서 그냥 사는 게 우리 주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곧 안 무너질 거니까 그렇게 불편하고 낡고 물 새고 해도 계속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안전진단이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것에 어떤 부분을 볼 것인지 하는 그 내용 또 좀 손을 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자체도 좀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이 되는 명칭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요번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하는 이제 방안, 이제 규제 완화, 네. 안전진단 저희가 표로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 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면은 개선안이라고 해서 안전진단을 과거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이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 묶어놨어요. 안전진단을. 그러니까 사업 인가 시행 전에만 이제 하면 되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게 또 뭐냐면은 만약에요 조합 설립했고 정비계획 수립까지 했는데 안전진단 통과 못하면은 또 더 큰 낭패 아닌가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그럴 일은 아마 안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생긴다? 예, 이 조합이 설립됐다는 것은 주민들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라고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조합이 설립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아파트 단지에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산다 그러면 그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합이 설립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현실적으로 수요가 있고 저희가 제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수요가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데 곧 안 무너진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못하게 막았던 것을 없애주겠다, 풀어주겠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제 또 하나 문제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리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이걸 풀어주고 빨리 해라 뭐 이렇게 해도 사업성 떨어지면은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라든지 일부 사업성이 있는 단지들만 혜택을 볼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을 좀 그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규제에서 지원으로 스탠스를 바꾼다고 해서 네. 모든 아파트들이 예. 한꺼번에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네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한 5년이나 10년 지나면 예. 지금 사업성 없는 지역도 또 사업성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예. 또 그런 지역들이 아까 제가 지원이라는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지원 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를 지원 들면 장치. 설계하고 무슨 뭐 하는데 초기 비용들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을 공주택 기금에서 융자를 해준다든지 또 이제 이 무슨 금융 펀드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 시중에 지금 여러 돈들이 사실은 부동 자금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동 자금을 펀드로 이렇게 묶어서 적절한 낮은 이율로 또 이 사업 자금을 대출해 준다든지 하는 장치들 저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을 해야 될 단지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여건이 30년, 40년 전으로 바뀐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무슨 말씀이냐면 좀 더 용적률을 높여서 네. 고밀도로 이용해도 될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서 네. 더 많은 세대수를 확보해서 또 사업성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다각도로 지원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기 신도시 한번 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4월 달부터 노후 계획 도시 정비 특별법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기 신도시는 어떤 식으로 모양이 바뀝니까? 기대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저희가 뭐 전체 지금 마스터 플랜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분당, 일산이 앞으로 어떤 모습의 도시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네. 이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테인데
뭐 추측을 해보면 지금보다 좀 더 높아지고 네. 좀 더 지금보다 더 주택 위주가 많았는데 좀 일자리도 같이 좀 그 아래에 들어가 있는 네. 그런 복합 도시로 바뀌어갈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주 여건도 더 쾌적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예. 거기 보면은 한꺼번에 일산 신도시 뭐 이런 거를 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개 신도시를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선도지구라고 합니까? 네. 이거 이제 공모 절차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절차는 어떤 식으로 되고 최종 선정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이제 사실은 이제 시범 선수가 잘 해야 그 다음에 잘 일이 쉽게 풀리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선도지구이고요. 예. 선도지구는 중앙정부가 직접 정하기보다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그 시장님들께서 선도지구를 아마 지정할 텐데 저희들은 이제 그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정도는 이제 곧 제시를 해주려고 합니다. 상반기 중에 제시를 네. 하면 그 상반기 중에 제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이제 선도지구 선정을 할 텐데 아마 많은 단지들이 먼저 하고 싶어 할 건데 근데 제일 중요한 그렇죠. 것이 네. 그 지역 주민들이 네. 합의를 빨리 봐야 됩니다. 합의를 빨리 봐야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단지는 반대가 많고 만약 합의가 안 되는데 억지로 선도지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들이 합의를 많이 보는 단지가 선도지구 지정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돼 갖고 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착공. 네, 그다음에 2030년에 첫 입주. 네, 네. 맞죠? 예, 근데 이거 가능할까요? 왜냐하면요. 저희가 실제로 서울시 지역에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입주한 아파트 단지를 한번 바로 저건데요. 네, 개포 주공 4단지 11년 걸렸거든요. 네. 흑석 3구역 16년, 아현 2구역 유타운 21년 걸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재건축 이걸 한다고 해봐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막 3년에서 5년 정도, 뭐 4년 정도 될 것 같은데 2030년이니까 가능할까요? 11년 만에 통과된 것도 사실은 잘된 케이스입니다. 과거같이 규제를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절차를 이렇게 안전진단을 이렇게 뒤로 미루고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 3년 내지 4년 정도는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27년까지인데 지금부터 이제 한 3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하반기에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 선도지구들은 대통령 임기 안에 착공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선도지구가 2030년에 첫 입주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당에 일산에 또 일기 신도시에 수많은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다 재건축 들어갈 리는 없고요.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먼저 합의를 하고 또 이 효용성이 높은 지역부터 아마 선도지구가 지정이 될 터인데 그렇게 차근차근 이제 해나가면서 또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면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저 어디 멀리로 이사 갈 수가 없으니까 재건축 기간 동안에 들어가 사실 수 있는 소위 이주 단지라는 것도 적절한 곳에 또 찾아서 그렇죠. 100% 거의 뭐 들어가시진 않더라도 어쨌든 물량으로 봐서는 충분한 이주 단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이주 단지 할 곳을 지금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금 거의 선정 작업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이주 단지 지금 선정 작업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라고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요. 네, 저희들이 후보지를 몇 군데 정해서 지금 내밀하게 이주 단지 할 곳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정부가 계획대로 만약에 촥 문제없이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4년 안에 정부 그 발표를 보니까 저희가 이제 CG 하나 준비됐는데 CG 한번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95만 가구예요. 재건축해서 75만 가구, 재개발해서 20만 가구. 이걸 이제 4년 안에 물량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 한꺼번에 쏟아지면 공급 과잉 아닌가요? 이제 저게 저희들 목표인데요. 저 정도가 사실은 이제 1년에 우리가 신축 주택을 한 5, 60만 호씩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실은 꼭 지어야 될 그 도심이나 이런데 공급되는 것이 맞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이 규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외곽 지역에 주로 그 신축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교통 문제가 자꾸 더 심해지는 것이죠. 출퇴근 거리 수도권에서는 나중에 뒤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평균 1시간 반 이상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을 길에 쏟는 거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도심에 집이 안 들어오고 외곽에 들어가니까 네. 도심 집값은 비싸니까 살 수가 없고 외곽에 새로 생긴 아파트에 가니까 직장은 도심에 있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길에서 뭐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아침에 1시간 반, 저녁에 1시간 반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 삶의 모습인데요. 이제 도심에 저렇게 공급이 되면 외곽에 안 지어지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재건축이 저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감당하거나 할 수 있는 총량이 더 공급되는 것은 아니고 네. 공급되어야 할 지역에 공급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화제를 바꿔갖고 네. 최근에 인기를 끈 신생아 특례 대출 얘기 한번 네, 해봐야 네, 돼요. 이거 네. 너무 이제 핫해갖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 느끼는데 원래 이 대출의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가 이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틀어주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거로 기대했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게 신규 주택 구입한 거는 한 20%밖에 안 되고 기존에 대출 받았다가 이 금리가 이제 낮은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이라고 하죠. 네, 네. 대환 대출이 한 60% 되면은 이거 정책이 잘못되거나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충분히 예상을 했던 사실 이거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제 네. 그 작년에 이미 그 마련돼 가지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당초에 설계할 때도 꼭 이 대출이라는 게 얼마든지 갈아타기 가능하니까 새로운 데만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고 또 안 막아둔 것은 충분히 그런 대안대출도 염두에 두고 한 것이고 이제 오히려 이제 출산 장려라든지 또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린 분들이 좀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건 주거비 부담을 금융 비용 부담을 줄어들여서 조금 이제 주거비 부담을 줄어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감안하고 있어서 충분히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청약 통장제도 이것도 이제 잠깐 예. 언급을 좀 하고 싶은데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청약 통장 이것도 이제 내 집 마련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국토부도 헷갈리는 청약 통장제도 개선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장관도 헷갈립니다. 제가 그 20년 전에 딱 20년 전이네. 20년에 주택정책과장이라고 예, 청약 예. 제도를 담당하는 과장을 예. 했습니다. 과장이라는 직위가 국토부 정부 내에서 가장 실무 책임자거든요. 그렇죠. 그 위로 이제 국장님 뭐 이렇게 올라가면 조금 정책 판단해야 되고 대외 활동도 많아지고 과장이 해서 제일 중요하죠. 제일 네. 중요하고 제일 업무를 제일 잘 깨고 있는 사람이 과장인데 네. 제가 20년에 주택정책과장 할 때도 이 주택 그 청약 제도가 어려워서 네. 그 담당 사무관, 주무관을 특수 직위로 지정을 해서 다른 데 전보를 못 가도록 예. 하고 이제 조금 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려운데 지금 20년 지나고 와서 보니까 더 많이 복잡해진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뭐 정부가 이불로 뭐 시험 문제 어렵게 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수요 계층의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하다 보니까 아까 뭐 신생아에 대한 대출 또 뭐 청년에 대한 또 특별 단 고려 또 홀로 사시는 분들에 대한 그 뭐 또 특별한 고려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계층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아주 복잡해져 있습니다. 복잡해져 있는데 일단 이거는 뭐 가능하면 조금 그 필요 없이 너무 분기돼 있는 것은 줄여 나가라 네. 그러고 이게 많이 너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결혼하면 손해 본다 하는 뭐 그런 그렇죠. 거 있어. 그래서 그건 이번에 다 바꿉니다. 네. 일부 바꿨고요. 그래서 좀 단순화 시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특별한 고려를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좀 상담 컨설팅을 우리가 좀 쉽게 청약할 때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또는 누구 안내 전화를 들어오면 노크를 하면 그분의 입장에 맞춰서 상세하게 잘 설명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좀 나가려고. 뭔가 이제 방법은 있어야 될 것 예, 같아요. 자, 부동산 전세 사기. 네. 요거 이제 또 핫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6월에 보면은 전세 사기 특별법 해갖고 요 이제 전세 사기를 좀 막아보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아직도 줄어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시민단체 목소리를 저희가 담아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인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은행 빚만 남은 피해자들에게 대출 지원이라는 빚을 또 다시 짊어지라는 식의 전세 사기 특별법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보니까 장관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장관 얘기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민생 관점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서 매매 가격이든 전세 가격이든 또 전세 사기 문제든 이런 부동산 때문에 막 이 억장이 터지고 가슴이 답답한 일이 안 생기도록 막아나가는 것이 이 장관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취임하셨는데 전세 사기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전세 사기를 당한 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굉장히 정부로서 이분들 위해서 따뜻한 마음과 또 아주 또 이 큰 손을 가지고 이분들의 아픔을 만져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하나는 우선 주거 불안이 안 생기도록 네. 경공으로 넘어가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는 집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제 경공에 넘어가는 걸 좀 유예를 시킨다든지, 혹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에라도 입주를 시켜서 네. 우선 주거 불안, 주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 인터뷰 아니 CJ 피해자 단체 말씀 하신 분도 전세금이 떼인 거 아닙니까? 그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 예, 평생 모은 돈일 수도 있고 한데 이걸 최대한 많은 부분 많이 네. 최대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 방법을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전세 사기가 발생한 집을 그다음에 지금 LH가 시중에 다세대 주택 같은 것을 사서 매입 임대주택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살 수 있는 집은 바로 LH가 사서 네. 다음 달부터 시작할 텐데요. 네.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A라는 집주인에서 LH공사로 바뀌지만 세입자이신 분의 전세금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집에 살면서. 네. 뭐 그런 경우가 제일 이제 해피한 케이스고 또 간소한 케이스인데 그렇게 많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은행이라든지 각종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LH가 그냥 단순하게 매입하기 어려운 주택들은 채권자들하고 좀 조정 협의 같은 것을 좀 거쳐가지고 서로 약간씩 좀 채권을 양보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가치가 감정 가격보다 너무 높이 돼 있는데 그걸 갖다 좀 감정 가격, LH공사는 감정 가격보다 더 높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도 공공기관이라서 이렇게 함부로 돈을 또 쓸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감정 가격 정도는 돼야 감정 가격에 사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채권기관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채권의 총액을 감정 가격 수준으로 낮춰서 LH가 매입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또 한 20-30% 정도를 또 커버를 하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결국은 이제 경공매로 갈 텐데, 가게 되면 지금 법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에 보장돼 있는 게 경공매에 가서 채권 순위와 관계없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우선 매수권을 활용해서 우선 매수권 자체를 LH가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뭐 세입자가 우선 매수권을 활용해서 그 집을 경매를 받아서 받았으면 그걸 LH가 시중 가격으로 다시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초점 맞춰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이디어 차원이긴 한데요. 만약에 전세 자금을 바로 집주인에게 주지 않고 은행 같은 데다가 이제 신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좀 맡겨놨다가 중개업자, 공인중개사가 다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이제 보고 나서 문제가 없다. 그랬을 때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돈을 가게 하는, 뭐 잠정적으로 보관하는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에스크로 제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뭐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중 거래 관행은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이사하는 날 집주인이 그 돈을 바로 받아가지고 또 자기도 어딘가 또 써야 되는 것이 지금 시중의 관행이라서 그렇게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전세를 새로 얻을 때 공인중개사님들이 좀 더 책임을 좀 많이 지고 상세하게 채권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세가 적당한지, 전세 사기 가능성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좀 의무를 좀 강화할까 합니다. 그게 이제 공인중개사님들이 수수료를 받고 하는 그
그 서비스의 대가로 그런 것을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물건만 소개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이 안전한지 혹은 위험성이 있는지 하는 것까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하는 것을 지금 우선 고려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에스코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전세 사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참 이게 생물과 같더라고요. 네. 뭐가 같았냐면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는 아파트 전세가 이제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오르는데 서울시 지역 아파트 가격 저희가 이제 표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예. 이거 보면은 3.3 제곱미터당 전세 평균이 지난해 7월 2,2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12월에는 이제 100만 원 이상 이제 뛰어 올랐거든요. 자, 치솟는 아파트 전세가 이거 막을 방법은 또 없을까요, 이제? 그 아까 표현하신 것 중에 치솟는이라는 표현은 제가 생각을 들을 때는 조금 너무 세게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저희도 자료를 보면 작년 8월부터 아파트 전세 가격이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고, 근데 이제 그 반전 폭이 치솟는다는 표현보다도 그냥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 제가 통계를 분석해 보면 4년 전에 이제 지금 금년 8월 되면 딱 4년 되는 거거든요. 4년 전에 비교해서 한 90%, 95%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직도 역전세가 걱정되는 데가 있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집주인들이 돈을 못 돌려줘서 고민하는 데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데는 오른 데는 세입자들이 그 돈 받아가지고 딴 데가 전세를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섞여 있는 양상이라서 네. 뭐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심각한 아니다. 상황은 다만 아니다. 저희가 이제 전세값이 오르면 정말 민생에 아주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시장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고 지금 12월, 1월은 전통적으로 이사철이라서 전세 가격이 조금씩 전세 가격은 계절 요인이 강합니다. 학기 개학을 앞두고 애들 학교 전학시키기 위해서 전세를 간다든지 하는 그런 12월 1일은 계절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는 시기인데 지금 8월 달 시작됐던 것이 아까 그래프 보시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주춤주춤하고 안정세로 조금 상승세가 둔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터인데 정부로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다 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과 건설 정책을 진단해 봤는데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우리 민생과 밀접한 또 하나의 분야죠. 교통 분야 정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장관께서 취임하고 나서 첫 현장 방문지가 어딘지 저희가 이제 항상 궁금한 게 그건데 쭉 찾다 보니까 김포 골드라인 출근길 여기를 이제 민생 현장 방문. 임명장 받고 바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바로 네. 쫓아갔습니다. 새벽에.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이거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김포 고통 라인, 또 무슨 골병 라인, 뭐 그런 아주 말씀을 하시는 거 들었고 방송에서는 적합하진 않습니다만 수도권 전철 중에서도 가장 혼잡한 곳. 그래서 김포 골드라인을 출퇴근 지옥길이라는 이런 그 오명을 안고 있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단기 대책을 일단 발표를 했고요. 제가 현장 갔다 오고 나서 또 한 달 이내에 이제 강북시 협의를 거쳐가지고 단기 대책을 말씀을 발표했는데 우선 버스를 지금 한 50% 아침 출퇴근길에 바로 쉽게 할 수 있는 광역버스를 한 50%를 6월 달까지 정차를 해서 노선도 새로운 노선도 개발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발표했고요. 또 버스가 잘 달리려 그러면 버스 전용 차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필요한 구간에 서울시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 출퇴근 시간에는 한 2시간 동안에 버스 전용 차로를 그쪽에 강서 쪽에 확보하는 그런 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이제 7월, 6월 되면 골드라인 자체가 이제 몇 편성이 더 들어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더 돌아서 지금 2분 30초에 한 대씩 다니던 것이 아마 2분 10초 뭐 그 정도 한 대씩 다니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좀 다이아그램이라고 그러죠. 그걸 좀 잘 짜서 제일 혼잡한 구간이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그 몇 개의 구간이거든요. 저 뒤쪽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네. 앞부분에 중점적으로 더 많이 배차가 되도록 네. 뭐 그런 대책도 지금은 하고. 지하철 5호선 뭐 연장 그것도 이제 그 연장 안에 대한 인천시하고 또 김포시에 저희가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그 위원회에서 중재안을 일단 발표를 해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양 지자체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아마 4월 정도에 저희한테 다시 4월요. 예, 공식 의견을 네. 제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받아서 5월경에 최종 마무리를 할 터인데 뭐 지하철 5호선은 이제 다 된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뭐 될 겁니다만은 개통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하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 5년 정도는 또 걸려서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버스라든지 요즘 이제 약간의 전세 버스 같은 개념 쉽게 이야기하면 수요 응답형 뭐 교통수단이라고 해서 노선 버스가 아니고 일정한 특정한 지역만 다니는 그 수요 응답형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그런 버스가 되든지 이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 대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달이었죠. 그 교통 관련 민생 토론회. 네. 거기서 이제 다양한 이제 대책들이 나오고 정책들이 발표되고 그랬는데 먼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한 얘기 네. 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선거 때부터 출퇴근 30분 시대를 약속드렸습니다. 출퇴근의 질이 바로 우리 삶의 질이기 때문입니다.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서 국민의 이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습니다.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 이게 뭐 핵심인 것 같고요. 최근 국토부도 이와 관련해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네. 뭐 이걸 이제 발표했는데 한번 이제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하죠. 속도, 주거 환경, 공간 혁신 뭐 요 세 가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속도는 우선 그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지역의 주요 광역시권이죠. 180km로 달리는 GTX를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네. 대도시권을 고속으로 이렇게 권역 내에서 연결할 수 있는. 지금 KTX는 서울과 부산 뭐 이렇게 지역 간을 연결하는 거지만 GTX는 그 지역 내에 고속교통망을 만들겠다는 속도의 혁신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주거 환경은 신도시 주로 지역에서 외곽에 건설되어 있는 신도시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아까 말씀드린 광역버스라든지 수요 응답형 버스라든지 또는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주거 환경 네. 개선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공간. 철도가 지금 경인선이나 경부선 보면 철길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철도를 지하화를 해서 지하. 그 위에 네. 주거 공간이든 또 공원이든 이런 그 공간을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그래서 공간의 혁신이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하는 게 결국 수도권 같은 경우는 GTX 시대 도래 뭐 이거 관련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선이 이제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또 빨라지는지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네. 경제부 기자가 만든 리포트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정부는 올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시대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GTX-A 수서에서 동탄 구간을 오는 3월,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구간도 연내에 개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개통되면 수서부터 동탄까지 19분,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20분 만에 다닐 수 있습니다. 착공한 GTX-C는 덕정에서 수원을 이어 2028년 개통되고 2030년 개통 계획인 GTX-B 노선은 인천에서 마석까지 이어집니다. 모두 종점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이동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선 연장도 추진됩니다. A 노선은 평택까지, B 노선은 동쪽의 춘천, C 노선은 북으로 동두천과 남쪽으로는 아산까지 이어집니다. 각 지자체와 비용 부담 부분이 합의되면 임기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GTX DEF도 공식적인 노선도가 공개됐습니다. D 노선은 인천과 김포에서 하남, 원주까지, E 노선은 인천에서 남양주, F 노선은 수도권 순환선으로 추진됩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단순하게 출퇴근 시간만이 아니라 생활 자체도 변화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권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이 도시경제학 이론에서 보면 도시 중심부가 있고 외곽으로 갈수록 이제 교통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토지 이용도나 이런 게 낮아지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멀리 있는 땅도 GTX로 연결되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처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여지게 되고 그러면 이 규모의 경제가 생깁니다.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 또 집적의 이익이라는 게 생기고요. 예. 그래서 그 경제권이 굉장히 이 힘이 있는 경제권이 됩니다. 경제권이 된다. 예. 지방도 마찬가지. 꼭 서울만을 위한 대책이 아니냐고 지방에서 쳐다보는데 맞습니다. 지방 광역시에도 GTX급의 열차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지자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요. 인근에 있는 마산을 제가 어린이 될 때까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려고 그러면 친척이 사시는 것도 아니고 해서 버스 또 가서 시버스 터미널 가서 가는데 1시간 반 걸리고 이랬는데 말이 부산 마산이 인근에 있는 도시이지 사실은 남의 도시예요. 네. 별로 연결성이 없는 도시인데 그게 GTX급 열차로 연결돼서 한 20분, 30분 만에 가게 되면 수시로 왔다 갔다 해서 그게 하나의 큰 힘을 받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외국 도시하고 경쟁할 수 있는 데도 힘이 생기고 더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기고 또 주민들이 살기도 더 수월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역 내 고속교통망의 건설이라는 것이 단순히 출퇴근 시간 빨리 땡겨주는 효과가 물론 체감할 수 있는 효과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성장 잠재력을 높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투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긴 좋은데요. 예. 재원은 어떻게 마련했을까?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 저희가 발표한 전체가 134조 원인데 사실은 이제 한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게 더 가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뚝딱 뭐 공사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민자 국비 지방자치단체 지방비는 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될 테고 또 공기업이 상당 부분 또 담당을 해서 철도 지하화 같은 것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 134조에서 민자는 한 25조 원, 24조 원 정도인데 지금 이미 민자도로, 민자철도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신분당선 타고 다니신 적은 그건 민자철도이거든요. 또 고속도로도 어디 뭐 수도권에 있는 고속도로 많은 구간이 민자고속도로입니다. 그만큼 민자철도, 민자도로에 대한 투자는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수요가 가능하고요. 상시적인 통행 누수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하기 아주 좋은 대상이 바로 민자도로, 민자철도입니다. 그런데 민자로 하면 이제 하나 걸리는 게 이런 게 요금이에요. 비싸더라고요. 또 GTX 같은 경우 A, B, C 노선이 이제 가동이 돼도 너무 비싸면은 또 이용률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뭐 당장 다음 달 이제 개통 예정인 GTX A 노선 수서에서 동탄까지 이거 요금 얼마로 정했어요? 지금 요금은 이제 그 3월 말에 개통을 할 때 그때쯤 돼서 발표를 할 터인데요. 요금을 최대한 낮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여러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을 하고 이미 언론에서는 보니까 4,000원대 중반 수준이다 하는데 맞습니까? 그 정도가 이제 일단 상정이 돼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할인 혜택, 아까 교통카드 같은 걸 우리가 교통카드. K패스라는 걸 출시하거든요. 그런 교통카드를 쓰면 또 할인을 받고 또 뭐 이런저런 또 뭐 학생이나 뭐 노약자 분들에 대한 할인 방안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기껏 이렇게 망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 비싸서 이거는 도저히 쳐다만 볼 뿐이다라고 하는 사태가 안 생기도록 충분히 하고 노력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민자철도, 민자도로도 그렇게 경쟁 있는 요금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교통요금 얘기 나오니까 뭐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보면은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급 카드로서 기후동행 카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국토부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K패스 예. 이거 내놓을 것 같은데 5월 달인가요, 이게? 5월 목표로 K패스를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시스템 만드는데 예. 굉장히 그 전산으로 요금 정산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면서 5월 목표를 하고 있고 저희가 만드는 K패스가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또 지방별로 조금씩 더 하는 네. 뭐 경기도는 경기패스, 인천은 인천패스 아마 뭐 그런 것도 출시할 것으로 그렇죠. 전망이 됩니다. 전망이 되는데 저희가 내는 K패스는 일단 이제 사후 할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사후 할인. 예, 네. 60회까지 월 15회 이상을 하고 60회까지 이용을 할 때는 한 20% 내지 한 50%까지 연령대에 따라서 할인 폭이 이제 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7만 원 정도로 대중교통을 자기 쓰신다 그러면 청년은 한 2만 원 정도를 다시 사후 환급을 받는 거죠. 환급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서울시가 내놓은 것은 서울시도 이제 K패스 적용이 됩니다만은 서울시만의 또 독특한 곳으로 동행 카드를 내놨는데 그거는 미리 돈을 주고 사고 그렇죠. 6만 2천 원. 2천 원 주고 사고 6만 5천 원. 예. 그 안에서는 이제 그거보다 더 쓰면 이제 돈을 더 안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한 7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은 동행 카드가 유리할 수가 유리하고. 있고요. 그 이하로 쓰시는 분들은 K패스가 유리할 수가 있어요. 많은 그 기자분들이 혼란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뭐 얼핏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교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개인화돼 사람마다 우리 앵커님하고 저하고 네. 교통 패턴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또 지역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혼란이라기보다도 다양한 수요청에 맞춰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직장을 갖고 있는 수도권 출퇴근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서울에 이용하려면은 기후동행 카드 같은 경우는 인천이나 경기도에서는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들 생각은 인천, 경기, 서울 요거만이라도 묶어서 하나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그럼 K패스하고 기후동행 카드가 이제 서로 다른 로직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가 만들어낸 기후동행 카드를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좀 광금에 쓸 수 있도록 예.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건 아마 지자체 간의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차근차근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보면은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광역 급행철도 도입하는 계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인가요? 이제 국토교통부가 대구, 경북, 신공항 광역 급행철도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걱정도 해요. 지방에 광역 돈이 많이 들어가는 광역 급행철도를 이렇게 많이 짓다 보면은 신공항처럼 지방에 있는 공항처럼 적자되는 거 아니냐, 사업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지방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광역 철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그 부산과 마산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둘경 있고요. 그다음 대구도 지금 저희가 사전 타당 조사를 해본 바로는 사업성이 있다. 사업성이 있다는 것은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충청권도 이미 민간 건설 회사가 자기들이 판단해서 사업성이 있다 판단해서 제안서를 냈습니다. 제안서를 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다니는 버스도 없는데 있겠느냐. 공급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 있으면 마산에 갈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부산 마산이 그렇게 연결이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교류도 더 많아지고 하면서 그 지역에 같이 더불어 상승 효과가 나서 더 큰 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활동이 양 지역 간에 서로 굉장히 많이 빈번해져서 그것이 투자의 기회도 되고 취업의 기회도, 일자리의 기회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최근에 보면은 여야가 뭐 이제 총선을 앞두고 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만 경쟁적으로 철도 지하화 이 정책을 막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화를 하려면은 이것도 이제 돈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 철도 지하화의 요구가 있었는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이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취임을 해보니까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요. 시행을 앞중을 두고 있는데 합의가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사업 방식을 이제 종전에 순전히 재정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 한 30% 정도가 그 땅값입니다. 땅값이요. 땅값은 국유철도거든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철도를 현물 출자를 합니다. 네. 사업 시행 주체를 이제 SPC로 이제 이렇게 아마 여러 기관이 출자를 해서 만드는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SPC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안 그러면 공기업이 맡아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국유철도를 현물 출자를 하면 마치 재정으로 돈을 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채권을 발행을 해서 네. 그 채권으로 조달된 돈으로 일단 먼저 지하 공사를 하고 그러면 철도를 지하로 이제 단위한 다음에 지상 부분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도시 개발을 해서 네. 도시 개발을 해서 그 도시 개발에 놓은 수익으로 이제 채권 발행을 이제 갚아 나가는 그런 구도입니다. 구도라서 이 사업의 승패는 그의 상부 도시 개발을 얼마나 멋지게 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하 공사를 얼마나 경제적으로 하느냐. 한 두 가지가 관건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상부 도시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각 지자체가 지난주에 제가 부산을 갔던 부산에서도 지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인천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가 자기 철도가 지나가는 자기 관내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발해서 개발 이익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가능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다 생각이 되고 그것도 뭐 수십 킬로에 달한 철도를 하루아침에 뚝딱 이렇게 다 지하에 묻을 수는 없는 것이니 네. 준비가 되는 지역부터 차근차근 끊어서 공사를 하면 알겠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충분히 되고 서울뿐만 아니고 지방 도시도 하나의 통합 계정으로 묶어서 하면 지방 도시도 가능합니다. 지금 고속도로나 철도도 사실은 보면 지방의 고속도로는 통행량이 적어서 유지보수비도 잘 안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하고 하나의 이 계정으로 하나의 돈주머니로 관리가 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지방에서 좀 적자가 나도 서울에서 적자 나는 것으로 다 이렇게 유지가 되는. 마찬가지 철도 지하 사업도 지방도 가능한 것은 지방 자체가 사업성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수도권을 묶어서 전국을 하나의 돈주머니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 도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질문하기가 좀 애매하고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난달에 광주하고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네. 이제 건설특별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야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같은 뜻을 내지 않는데 요건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헌정사상 최다 261명이 공동 발의해 갖고 통과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산이 4조 5천억 최소 이 정도 드는데 이거 예비 타당성 면제시키는 거 국토부 수장으로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예비 타당성 제도는 이제 경제적인 타당성을 제일 우선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달빛철도 구간은 지리산, 가야산 구간이고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사계도가 이제 고 지리산, 가야산을 중심으로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낙후 지역이죠. 이런 지역은 뭐 경제성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또 요인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토부 수장으로서 임기 내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딱 30초. 예. 예.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에서 지원 모드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제도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장기 임대주택으로 네. 우리가 임대주택이라 그러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주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중산층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임대주택에 사는 그래서 민간 중심의 장기 임대주택 제도를 반드시 한번 만들어서 도입해보고 싶고요. 민간 중심의 장기 공공 임대주택. LH 공사에서 하는 공공 임대주택은 이미 장기 임대주택이 많습니다만 그거 말고 민간들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장기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그러면 뭐 몇 억씩 전세 자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결혼할 때 작가의 보증금만 내고 월세를 자기들이 벌어서 이렇게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제도를 한번 꼭 정착시키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루어진다는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